올해 72입니다.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에는 지금도 생선 비린내가 밴 것 같아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냉동 창고에서 생선 꺼내고 칼로 손질하고 얼음판 위에 진열하고 겨울엔 손이 트고 여름엔 더위에 정신이 아득했지만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왜요? 두 아들 키우려고. 큰 아들 민수, 작은 아들 준호. 이 두 놈들 대학 보내려고, 결혼시키려고 저는 이 악물고 벌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간암이었습니다. 병원비만 3천만 원 들어갔죠. 그것도 제가 벌어서 다 갚았어요. 지금은 혼자입니다. 2층짜리 작은 집에서 저 혼자. 그런데 제 평생 모은 돈을 노리는 며느리와 같은 집에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결혼시키고 나서 이런 기분 느껴보셨나요? 며느리나 사위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통장 잔고를 보는 것 같은 그 소름 끼치는 느낌.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더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은 아들 준호의 결혼식 날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아들 준호가 미진이를 처음 데려온 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큰 아들 민수는 이미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캐나다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것도 명절 때나. 그래서 작은 아들만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준호가 데려온 미진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씨도 곱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진이에요. 첫 인사부터 싹싹 했습니다. 손도 꼭 잡아주고 제가 내온 과일도 어머니 손맛이 느껴진다며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그날 속으로 생각했죠. 아, 하늘이 나한테 복을 주셨구나. 준호한테 물었어요. 준호야, 이 아이 정말 괜찮은 것 같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엄마, 미진이네는 평범해요.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그래, 집안도 괜찮네. 그렇게 두 사람은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웨딩홀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진이가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왔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진이 손을 잡았고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했습니다. 내 새끼가 장가를 가네. 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었습니다. 미진이가 한복을 입고 저를 올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어머니 효도 제대로 할게요. 정말로요. 제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이구나. 저는 평생 시어머니한테 미운 털 박혀 살았거든요. 밥 한 번 태워 먹으면
이것도 못하냐고 욕먹고 아들 낳을 때까지 아들 못 낳는 며느리라고 구박받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다짐했죠. 나는 며느리한테 절대 미운 시어머니 되지 말아야지. 미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내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겠다. 내가 죽으면 이 집도 준호한테 주고 예금도 나눠주고. 그날 밤 저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안 가고 집에서 쉬기로 한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미진이가 좋아한다는 잡채도 볶고 정성껏 차렸죠. 미진이가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응. 이 집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그대로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집 명의를 물어? 미진아, 그게 무슨... 아,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나중에 누가 관리하나 싶어서요. 말투는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앉아 있던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그런 거 왜 물어? 엄마, 기분 나쁘시잖아. 에이, 오빠. 나 걱정돼서 그런 거지. 어머니 혼자 계시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명이야 하고 대답하고 밥을 더 먹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 미진이의 그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설마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며느리가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결혼 다음 날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게 정말 순수한 걱정일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신혼집을 구하지 않고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엄마, 우리 당분간 여기 있을게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서. 준호의 그 말에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큰아들은 멀리 있고 작은 아들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저녁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진이가 웃으며 물었죠. 어머니, 혹시 보험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또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걸 물어? 아니,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미리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해놨어. 에이,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자식인데
저는 그날도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후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금은 어디 은행이에요? 사흘 후엔 이렇게 물었죠.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모은 돈 많으시죠? 다 어디 넣어두셨어요? 일주일 후엔 또 어머니, 월세 받으시는 집 있으시잖아요. 그거 얼마씩 들어와요? 열흘 후엔 땅 문서도 어머니 이름이죠? 큰아들 형님이랑 나눠 가지신 건 아니죠?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조사하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미진이와 준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 재산 얼마나 되는 것 같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나도 잘 몰라. 엄마가 말 안 해주셔. 에이, 아들이 모르면 어떡해.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계획 세우지. 집도 사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잖아.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지. 근데 미진아, 그런 거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지 마. 엄마 기분 나빠하셔. 나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어머니 혼자 계시면 누가 챙겨? 우리가 챙겨야지.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제 돈을 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의 가족이 내 재산을 계산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제 방문이 열려 있더군요. 내가 문 안 잠갔나? 방에 들어갔더니 미진이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이 있는 서랍이었어요. 미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니,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어머니 옷장에 제 옷 좀 넣으려고 했는데 서랍이 열려 있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서랍은 항상 잠가 놓거든요. 미진이가 열쇠로 연 겁니다. 미진아, 내 방은 함부로 들어오지 마. 네, 죄송해요, 어머니. 미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한테 따로 말했어요. 준호야, 미진이한테 내 방은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라. 엄마, 미진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냥 내 사생활이 있잖니. 준호는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엔 이미 돌덩이가 들어앉았어요. 이 며느리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정보를 언제 말해주셨나요? 아니면 아직 숨기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화를 부른다는 걸. 그런데 제가 정말 몰랐던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미진이가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재방송이었죠. 그때 탁자 위에 미진이 휴대폰이 놓여 있더군요. 휴대폰 두고 갔네.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봤어요. 화면에 이렇게 떴습니다. 김 변호사. 변호사. 왜 며느리한테 변호사가 전화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이혼하려고 준호랑 무슨 문제 있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진이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냥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완전히 안 닫혔나 봅니다. 미진이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네. 변호사님, 죄송해요. 잠깐 자리 비웠어요. 그럼 시댁 재산이 제 남편에게 자동 상속되는 거 맞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자동 상속.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지만 미리 대비는 해야죠. 만약을 위해서요. 네. 제가 서류 챙겨볼게요. 땅 문서랑 통장 사본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형제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죠? 근데 혹시 어머니가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놓으시면 어떡하죠? 아하. 그럼 유언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살아있는 나를 장례 치르듯 준비하고 있었구나.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진이가 나왔어요. 저는 그냥 TV만 봤습니다. 미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 아이를 너무 믿었나?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선 손질하고 장사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손은 늘 비린내가 났고 겨울엔 동상에 걸렸고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뻔했지만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그런데 그 자식의 아내가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참고 살까요? 아니면 맞서 싸울까요?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는 동안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저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재산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어르신, 신탁하시면 됩니다. 신탁이요. 네, 쉽게 말하면 어르신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놓고 어르신이 살아계신 동안은 오직 어르신만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녀도, 며느리도, 누구도 손댈 수 없죠? 그럼 내가 죽으면요? 그때는 어르신이 지정한 사람에게만 상속됩니다. 유언과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더 강력하죠? 저는 그날 신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제 재산 대부분을 신탁으로 묶었어요. 집도, 땅도, 월세 받는 건물도, 예금도, 보험도 모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르신이 살아계신 동안은 아무도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실 때만 어르신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유언장을 써도 소용없나요? 신탁이 우선입니다. 유언장보다 법적 효력이 강하죠?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안전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진이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아, 네, 앞으로 우리 돈 이야기 하지 말자. 미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길 사람인지 돈을 챙길 사람인지는 내가 보고 결정할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오늘 내가 다녀온 곳이 어딘지 알아? 법률사무소. 미진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재산은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머니, 그게 무슨... 그리고 미진아, 너 변호사한테 전화한 거 다 들었어. 내가 살아있는데 상속 이야기하는 거, 땅 문서 찾는 거 다 알아. 미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하지 마. 나도 이제 눈 떴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미진이가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네, 너 며느리가 뭐 하는지 알아? 내가 죽기도 전에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상속 이야기 하더라. 내 재산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내 방 서랍 뒤지고.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 봐. 내 와이프가 누굴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후로 집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미진이는 저를 피했고, 저도 미진이를 대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진이가 준호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나가서 살자. 여기 있기 힘들어. 준호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나가서 살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면 나가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진이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미진이가 아침밥을 차려놓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미진이는 계속 저한테 잘했습니다. 말 주물러주고 외출 같이 가자고 하고 주말엔 외식하자고 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제가 줘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힘의 균형이 거꾸로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진은 다시 저에게 잘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재산을 함부로 넘볼 수는 없게 되었죠.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는 걸. 그리고 노년의 무기는 재산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법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